자, 그러면 이제 왕권 강화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태조 이성계는 세왕조를 개창한 창업주로서 건국 후에 혼란을 수습하고 정치적 사회적 안정을 성취하기 위해서 강력한 왕권이 요청되었다. 이에 태조는 먼저 재신합자로 구성된 최고 권력기구인 도평의사사 기능을 약화시키고 오히려 국가의 주요 정치 문제를 국왕이 도평의사에 하명하여 시행케 하는 적극적인 정치를 하였다. 그 예전에는 도평 의사사가 합의하면 왕이 따르는 형태였는데 거꾸로 인제 뭐냐면 국왕이 이제 도평 의사사에게 하명을 해서 도평 의사가 합의 기구적 성격보다는 주로 이 실행하는 기구로서 왕의 명령을 그냥 시행하는 기구로 전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로 인제 이 국왕이 정책을 결정할 때 대개 이제 몇 명에만 이제 한정돼서 인제 의견을 듣고 결정하죠. 그래서 뭐 정도전이나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인제 소수의 재신들에 의해서 정치를 하게 돼요. 이게 뭐냐 측근 정치가 이제 생겨지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정도전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자, 그런 것들이 인제 뭐냐면 그 당시 개국공신 중에 이 정도전의 측근 세력이 아닌 개국공신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방원 같은 왕자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정도전을 중심으로 한 측근 세력들과 국왕만이 이게 독단적으로 이제 정치를 하고 자기들 의견도 듣지 않고 정치를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들이 누적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개국공신과 이제 원종공신의 선정도 태조가 단독으로 결정하여 이를 도평의사서에 내리면서 토상토 명령하는 것이 이를 나타난 것이다. 자, 태조 때 정치 운영의 또 하나의 특징은 도평의사사와 개국공신 등 다수의 관료들이 동원한 게 아니라 앞에서 얘기한 소수의 제시를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왕권 행사가 보다 강력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조준이나 정도준, 남원 등이 바로 태조 정치와 밀접하게 연결된 소수의 제신이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이제 권력에 소외된 많은 다수의 정치가들로부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욕을 얻어먹게 되죠. 그러나 권력이 소수의 재신에 집중되면서 태조 정치는 정권에 소외된 많은 공신들의 불만을 축적시켜 지배층 내부의 알력을 빚으면서 권력 투쟁은 필연적이었고요. 이런 것들이 제1차 왕자의 난 같은 이러한 배경이 되죠. 그 과정에서 인제 그 통해서 태조 정치는 끝나고 새로운 왕권의 강화가 나타났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이 다음에 등장한 태종도 이들도 이제 태종도 왕권 강화가 주 목적이죠. 근데 이 태종은 좀 달랐어요, 태조하고. 태조는 소수의 재신들 중에 측근 정치를 했지만 태종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죠. 태종은 공식적인 라인을 거쳐서 왕권을 강화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공식적인 라인을 통해서 뭐냐면 일부 대신들 인제 공식적인 라인을 통해서 여러 관료들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나갔고 또 그들도 같이 정치를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했죠. 그래서 일단은 태종 같은 경우에는 독단적으로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듣고 했다는 거 그리고 공식적인 라인을 통해서 공적인 조직을 했다는 것이 앞에 있었던 태조와 좀 다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태종 비난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 태종을 지지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았던 것이 종전 태조의 정치 때는 막 지네끼리 막 해먹고 했는데 태종 때 들어와서 나름대로 공적 시스템을 통해서 정치를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수용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여튼 태조 정치가 왕권 강하지만 측근 정치인데 반해서 태종의 정치는 측근 정치가 아니라 그 당시 공적 라인을 통해서 했고 또 그 과정에서 외척 세력을 또 배제하면서 또 했던 거죠. 자, 이렇게 있고 자, 지배층의 내부의 알력은 두 차례에 거쳐서 왕좌의 난으로 폭파했다. 이렇게 있는데요. 요거 인제 하기 전에 요때 이제 정도전에 관련된 내용을 좀 약간 보강을 할게요. 이 정도전이 조선 초기 때 인제 그 조선의 어떤 정치 제도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큰 공헌을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전 관련된 문제가 예전에 3번 정도 기출문이 나왔어요, 단독 문제로. 그래서 잠깐 보면요. 이걸 노트에서 좀 정리하고 인제 넘어갈게요. 자, 정도전인데 이 정도전은 인제 경계문갑이나 어 그다음에 고려국사나 불신작변, 조선 건국전 같은 여러 이제 서적을 남겼고요. 그중에 인제 지금 남아 있는 거는 인제 뭐냐면 불시작변하고 조선 건국전 정도 이렇게 남아 있죠. 여기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고려국사를 편찬했어요. 이건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제
조선이라는 왕조가 등장하면서 앞에 왕조의 역사를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조선 왕조의 건국의 정당성을 또 말할 필요가 있고, 그래 갖고 고려사를 정리했어요. 이게 고려국사예요. 그래서 근데 이 고려국사는 나중에 정도전이 인제 뭐냐면 1차 왕자에 난 죽은 후에 이게 이제 "너무 편파적이다. 정도전이 너무 편파적이었다." 하면서 뭐냐면 폐지됐죠. 없어졌어. 그리고 나서 인제 뭐냐면 그 후에 고려사라는 이름으로 다시 인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고려국사는 지금 남아 있지는 않지만 고려사 저료에 많이 반영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면 뒤에 있지만 요번에 고려사 저료 나왔죠. 고려사 저료는 저료가 뭐예요? 저료가. 예. 요약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고려사가 붙으니까 고려사를 저료하니까 '고려사를 요약한 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고려사를 요약했으면 고려사 내용이 곧바로 고려사 저료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고려사 없는 내용이 고려사 저료에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 그래 가지고 보니까 이거는 그 고려사 이때 고려사는 앞에 있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세종 때부터 편찬한 그 고려사 얘기가 아니라 정도전의 고려국사를 요약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려국사나 고려사 저료는 왕 거보다는 신권을 강조하는 그런 것들을 인제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존재하진 않지만 적당히 맥락을 볼 때 고려사 저료가 고려국사를 요약한 거고, 그래서 고려국사는 신권 중심의 어떤 이런 중앙 집권을 강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앙 집권이라는 것은 권력을 중앙으로 인제 집중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권력, 중앙의 권력을 누가 행사에 따라서 왕 중심이냐 신하 중심이냐 이렇게 나눠 볼 수 있는데, 정도전은 신하 중심으로 하자 신권을. 근데 이에 반해 이방원 같은 경우에는 아니죠. 중앙 집권까지는 이해해. 그렇지만 그 권력의 정점은 신하가 아니라 왕이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야. 자, 이런 것들이 또 1차 왕자회담 때 이제 정도전과 이방원이 충돌하는 어떤 사상적 배경, 정치 이념적 배경 이런 것들 인제 하고 인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불시작변이라는 걸 썼고, 그다음에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조선 건국전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선 건국전은 이제 조선의 어떤 통치 구조나 정치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서 인제 쓴 책인데, 자, 그래서 통치 구법은 주역의 인정도에 근거해 인에 의한 왕도 정치를 했다. 그치만 이런 그 뭐냐면 왕조 교체기 때는 건국 시기에는 패도 정치를 일부 인정했다. 맹자 역성형 정도는 같은 것들을 인제 인정한 거죠. 근데 이건 방편이고, 그러니까 본질은 아니고 이거는 인제 일시적인 것들이었고, 참고로 인제 그 왕 정도전은 맹자하고 주대를 되게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맹자의 역성에서 패도 정치를 일부 끌어들여서 왕조 교체를 정당화시켰다. 그렇지만 기본은 이 사람도 왕도 정치였다. 패도 정치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잠깐 사용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정치 체제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이 사람은 인제 주례를 되게 강조했기 때문에 주례의 그 총재 정치를 그 내용을 받아들여서 이 총재라는 건 재상이거든. 재상 중시의 정치를 해야 된다.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재상의 역할과 군주의 역할을 물어봤잖아요. 재상은 위로부터 인군을 받들고 올바르게 인도하고 아래로는 백관을 통갈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재상 중심의 신권 중심의 어떤 것들을 강조했다. 근데 인제 그러면 군주의 역할은 뭐냐? 군주의 역할은 정치에 손 떼고 그냥 재상만 잘 선택해라. 현명한 재상만 잘 선택하라고 인제 했던 거죠. 이거는 아마 인제 그 당시 이 주대의 영향도 있겠지만 정도전이 고조 후기 때 거쳐 갖고 인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고조 후기 때 보면 무능하고 어린 왕들이 너무 많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 왕은 그 뭐냐 뛰어난 사람도 있지만 상당수가 뭐냐면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도 있고 무능하고 어릴 때 지내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정치는 왕이 해서는 안 된다. 혼란만 불러일으킨다. 오히려 그 뭐냐면 정치적 그 어떤 엘리트, 이 재상이 경도 많잖아요. 이 사람이 해야 뭐냐 정치 자체도 올바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인제 신권 중심의 어떤 중앙 집권을 강화시켰는데, 이런 것들이 이방원의 왕권 중심의 중앙 집권화와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인제 총기 정치를 이루지 않았지만 왕도 정치를 행할 수 있는 그 체제는 의정부 서사제도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참고로 이 조선 건국전은 그 뭐냐면 법전의 일종이죠. 정치 사상을 뜻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조선의 법을 제도를 규정하려고 썼던 책이에요. 물론 이제 이건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죠. 사찬이지만 나중에 인제 보면 이 사람이 조선 건국주에서 나오는 육전 체제는
후에 인제 뭐 건국대전이라든지 후에 여러 법전에 반영이 돼요. 이건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는데 요 관련된 법전으로서의 조선 건국주의에 관련된 내용은 뒤에 그 법전 관련된 건국대전 할 때 좀 얘기를 해 보고요. 자, 이 사람이 만든 여러 가지 제도나 인제 이념들은 후에 누구에 의해서 실현이 되냐면 이방원에 의해서 실현되죠. 이방원이 이 정도전을 죽였지만 막상 그 정책들 보면 다 정도전의 어떤 정책들 그대로 계승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정도전은 이제 주의 입각해서 나름대로 법가적인 그 정책들을 냈죠. 국가 정책을 강화시키고 뭐냐면 사병업화시키고 뭐 등등 했는데 다 이건 뭐냐면 이방원이 계승한 정책이야 나중에. 예. 자, 그다음에 신기이편이라 해서 불교와 도교에 대한 성리학적 우위성을 강조하게 저술하는데 불시작본이 이제 그 전에 썼던 책이에요. 예. 근데 이게 예전에 한번 그 척불론과 관련돼서 기출문제 예문이 나왔거든요. 근데 처음에 제가 기출문제 분석할 때 불시작본인 줄 알고 이렇게 불시작본 써 놨다가 보니까 신기이편이 맞다고 해서 찾아보니까 맞아. 그래서 신기이편이 그 앞에 있고 불시작본이 그다음을 쓴 건데 뭐 다 척불론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제 이런 조선 건국전과 관계 문강은 주례의 이제 육전체제에 따라서 기본 정책, 문물제도 정비를 했지만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왜냐면 정도전이 도중에 이제 1차 왕자의 난 때 사망을 했죠. 그리고 나중에 정도전이 인제 뭐냐면 명예가 복구가 됐긴 했는데 한참 후대야 이거는. 예. 그래서 그때 고종 때 가서야 이제 명예가 복구를 했고 그의 이제 친구였던 누구야 정몽주 같은 경우에는 태종이 즉위하자마자 명예 복구됐죠. 예. 태종도 이제 그 정몽주를 죽였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몽주가 충의 상징이잖아. 고조 왕실에 뭐냐면 끝까지 충성했잖아요. 이걸 이제 조선 왕조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죠. "너희도 정몽주처럼 조선 왕조에 충성을 해라." 그러면서 정몽주가 다시 인제 복권되고 그랬는데 이 정도전은 복권이 상당히 늦었어요. 이게 고려 조선이 망할 때까지 복권 안 하다가 제가 알기로는 고종 때 가서야 이제 복권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뭐 이렇게 있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넘어가서 그 한국 통론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왕자의 난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말하는 왕자는 제1차 왕자의 난이죠. 그래서 이제 제1차 왕자의 난을 이제 보기 전에 이 이성계의 이제 부인들을 좀 봐야 돼. 그래서 이성계 부인은 공식적으로 인제 뭐 여러 후첩도 있겠지만 공식적인 왕비는 크게 신의 항우가 있고요. 첫 번째 이제 부인이죠. 그다음에 신덕왕후가 있어요. 그래서 신의 항우 밑에는 이제 5명의 그 아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신덕왕후 뒤에 인제 신덕왕후 강씨 밑에는 2명의 아들이 있죠. 방번하고 그다음에 방석이라고 하는 있는데 신의항우는 항우라고 하지만 왕후라고 하지만 이 사람은 이제 왕비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성계가 왕이 되기 전에 이미 죽었어요. 예. 그래서 항철하고 또 하더라고요. 고향에서 만난 이제 철하고 하고 개경에서 있는 이제 그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인제 세컨드고 애가 세컨드고 이 정식 그 뭐냐면 군인하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고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이제 받아들인 게 신덕왕후야. 그래서 신의왕후는 좀 가문의 격이 좀 낮았거든요. 집안 토 출신의 딸인데 신덕왕후 같은 경우에는 고려 개경의 명문가요. 그래서 이성계가 정치적으로 크게 출세하는 데 큰 공헌을 했던 그 왕비죠. 그래서 인제 이렇게 했는데 이 방번에 이제 밑에 이제 신의왕후의 5명의 아들 중에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인제 방가도 있고 방간도 있고요. 방원도 있고 했는데 방원이 한 네 번째 아들인가 그래요. 예. 그중에 이제 방언이 상당히 뛰어났죠. 이방원이 뛰어났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들이 방가가 있죠. 예. 그게 정종이 있고요.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 정조가 됐던 거죠. 근데 이제 이성계가 집권하고 나서 이제 뭐냐면 세자를 정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 왜 그러냐면 신의왕후 원칙적으로 신의왕후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이 방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장남이죠. 방우를 결정했으면 좋은데 방우는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갖고 이성계가 나라를 세운 거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던 사람이거든요. 이 방우가. 결국엔 술만 마시다가 일찍 죽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부터 이제 문제가 된 거야. 장자가 죽으니까 인제 왕이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가지고 인제 있는데 이성계가 제신들 자기 측근들 모아 가지고 논의를 했어. 그래서 인제 논의를 했는데 이성계 입장일 땐 신의왕후는 예전에 죽었던 사람이고 지금 이제 신덕왕후하고 이제 살다 보니까 신덕왕후 자제에 인제 눈길을 끌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때 이제 방번과 방석 중에 누굴 할 것이냐 또 했는데 방번이 약간 자질이 좀 안 좋았나 봐. 풍행이 안 좋아 갖고 그 방석을 정했는데 이때 정도전도 방석을 적극적으로 믿었어요. 그때 뭐 정도전, 조전, 남은 이런 사람도 왜냐하면 방석을 어딘 방석을 세워 놔야지 나중에 자기가 정치하기 편하죠. 자기가 생각하는 신권 정치, 그 재상 중심의 정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 갖고 무리하게 이성계가 만약에 신덕왕후의 그 막내 아들 진짜 예 여기 방석을 이제 뭐냐면 세자를 세우면서 그 앞에 있는 이 신의왕후의 다섯 그 아들들부터 다섯 아들이 아니라 네 명의 아들부터 불만을 사게 되고 특히 방원이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왜냐면 이방원 입장할 때는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웠던 사람이 자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보다는 자기가 제일 공이 컸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자기 형이 없으면 물론 이제 방어가 있으면 이 사람이 이제 세자가 되면 되고 자기 얘가 그 이거 자기 당연히 없으니까 자기가 될 거나 아니면 두 번째 형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완전히 뭐냐면 방석을 세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원인이 이제 돼 갖고 이제 왕좌의 난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기에다가 정도전의 사병 그 철폐라든지 이 정도전하고 또 이병헌이 정치적 지향이 좀 달랐죠. 예. 등등 이런 복합적인 문제로 해 갖고 결국에는 왕자의 난이 났다. 1차 왕자의 난이 났는데요. 자, 그래서 먼저 세조의 다섯째 아들이었던 이방원. 아, 네 번째 아들이 아니라 다섯 번째 아들이에요. 제가 잘못 얘기했네. 그 신의왕후의 소생이 6명이에요. 예. 6명인데 다섯 번째 아들이에요. 제가 수정해서 얘기할게요. 이게 다섯 번째 아들이 이방원이고 총 6명이야. 6명. 예.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다섯 번째 아들 이방원은 조선 건국의 최고 공력자였던 정도전과 첨예하게 대립하였고 이따가 왕위 계승 문제이기도 난을 일으켰다. 즉 조선 건국의 커다란 공을 세운 바 있는 방어는 세조가 이복 동생했던 방석을 뭐냐면 세자로 체포하는 데 불만을 품고 방석에 후원하고 있었던 정도전, 남원 등이 자기 형제들 제거하려고 한다는 구실을 내서 전혀 근거가 없는 거야. 이거는 조선왕조 실록에 적혀 있는 건데 일종의 명분이죠. 예. 자기 형제들 죽이려고 한다. 이 사람들이. 그래 갖고 사례를 냈죠. 그때 정도전이나 이런 사람들이 인제 뭐 남원은 와 가지고 인제 장기 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급습해서 정돈을 죽였죠. 그러니까 정도전이 살려 달라고 예언했다고 조선왕조실록에 적혀 있는데 이건 그대로 믿을 수 없고 예. 자 하여튼 살해한 다음 방석과 방번 형제마저 살해했다. 이게 일체 왕자의 난이죠. 그 밑에 인제 잠깐 보면요. 그래서 1 차의 왕자의 난을 방석의 난 또 정도의 난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이건 정도전과 방석이 태조가 방석에 누워 여러 왕자를 궁중에 부르는 기회를 이용하여 방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방언 일파가 정도전과 남원을 승격 살해했다는 역사적 기록이 나온 건데 그러나 실제 이건 조선왕조실록에서 인제 있고 이 조선왕조실록은 인제 이방원의 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쓴 거잖아요, 정치적 목적에서. 그래서 약간 왜곡됐다고 많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방언일파의 비상수단에 의해서 거사한 걸 본 게 정설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구의 방언을 의 의무의 혐의를 피하기 위해서 직접 세자를 책봉받지 않고 왜냐면 세자를 이제 책봉받으면 자기가 인제 뭐냐 권력을 누리기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오해를 살 수 있잖아요. 명분도 없고. 자기 또 형이 있죠. 방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이성계에게 뭐 좀 반강제적이죠. 이성계에게 반강제적으로 방가에게 해 달라고 해서 결국에는 방가에게 양보를 하면서 그의 9월에 방가가 왕에 오르니 이게 정종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종은 이방원이 왕이 되기 전에 잠깐 한 2-3년 동안 있었던 왕이야. 예. 그래서 이 정종이 이제 즉위하자 정종은 여기 서울이 이제 왕자의 난이 일어나고 막 그때 이복 동생도 죽고 하니까 좀 불길하다 해 가지고 개경으로 도읍을 옮겼어요. 형제 간의 싸움을 거큰 데다가 자연 이변까지 겹쳐 잠시 피망하자는 뜻이었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 또다시 형제 간에 이제 난이 났죠. 이게 이제 제2차 왕자의 난이야. 예, 제2차 왕자의 난. 자, 그래서 이제 제2차 왕자의 난은 어떻게 시작은 박포로부터 시작됐다고 보시면 돼요. 박포. 자, 그래서 박포의 난이라고 또 부르는데 어 박포가 이제 개국 공신이었는데 또 1차 왕자의 난을 진압을 한 공도 있었는데 1등 공신으로 책봉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박포가 방관하고 이제 뭐냐면 그 상황에서 바둑을 뒀는데
방간한테 넌지시 뭐냐면 그 2차 왕자의 난을 꼬드겼다는 거야. 그래서 방간이 그 박포의 말을 듣고 난을 일으켰는데 국포에 진압되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박포는 그 뭐냐면 어 방간하고 장기를 둔 밖에 안 돼요. 그래서 박포한테 뭐 그것도 직접 난을 일으키려고 한 것도 아니고 우회적으로 얘기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보통 조선왕조 실록에서는 이걸 제2차 왕자의 난, 방간의 난이라고 부르지 않고 박포의 난이라고 해. 그러니까 아마 인제 그때 방간의 난을 진압하고 나서 그때 인제 태조가 이성계가 인제 상하원에 물러나 있었는데 방간조차도 죽일 수는 없는 거야. 예. 자기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인제 이것을 방간이 인제 일어났지만 그 옆에 박포가 옆에서 "충동지대했다." 그리고 이제 꾸미기 위해서 이걸 박포의 난이라고 조선왕조 실록에 적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박포는 좀 억울하게 죽은 게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은 이제 방간한테 직접 얘기한 것도 아니고 방간하고 인제 장교 두다가 인제 몇 마디 얘기한 거 가지고 나중에 방간을 이제 주봉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박포를 끌어다가 이 사람이 뒤에서 충동지했다고 해 갖고 인제 박포의 난이라고 인제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게 했고 그래서 방간이 인제 뭐냐면 이렇게 일어났다. 이게 2차 왕좌의 난이죠. 자 그래서 인제 내용을 보면요. 자 1차 왕좌의 난 실권을 장악한 방어는 이게 그의 셋째 형이었던 방간이 도전한 거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방간 쪽에 개국공시 1차 왕자의 권이 컸던 필동공시에 피봉되지 못해 불만을 품던 박파가 개입한 거다. 이건 조선왕조 실록에 있는 내용이에요. 예. 그러나 양측의 군사적 충돌은 방간이 방원에게 패배와 유배를 당했고 박포가 주살됨으로써 나는 평정됐다. 예, 제2차 왕자의 난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에 걸쳐 왕자의 난은 왕위 계승을 둘러싸 왕자들에 간 싸움뿐만 아니라 그때 또 방원이 이참에 거쳐서 개국공신들 제거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두 차례에 걸쳐서 왕자의 난은 왕위 계승을 둘러싼 왕자들의 싸움뿐만 아니라 방언에 의해 개국공신 세력이 제거된 과정이기도 했다. 따라서 이 난을 거치면서 실권을 장악한 방언은 제2차 왕자의 난을 평정한 후 세자로 책봉되어 국권을 이제 그 장악하고 왕권 강화를 1 년의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했는데 자, 이 정종 때 세자로 책봉했거든요. 그러면 정종 입장 올 때는 아들이 없었냐?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종 같은 경우엔 정부인한테 왕비한테는 아들이 없었지만 후첩들에게는 되게 딸들을 많이 낳거든요. 예. 그 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뭐냐면 누구를 그 당시 이제 방언을 세자로 이제 책봉을 했다는 데 좀 의미가 있는 건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정종이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정종 입장에 적장자 상속을 이제 내세워서 그 서자한테 왕위를 물려줄 수 없고 자기 동생이 적자한테 왕위를 넘겨준다 뭐 그런 명목이 있지만 하여튼 이때 이제 세자로 이제 뭐냐면 이방원이 그 세자로 책봉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정종이 세자로 책봉하면 세제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 그 아들이 아니잖아요. 동생이니까 세제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조가 이제 경종 때 세제로 책봉한 것처럼 그랬는데 제자를 쓰지 않고 자자를 쓴 건 뭐냐면 이거는 이제 기록에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조선왕조 실록에 이게 틀린 내용이 아니라 기록에 있는 건데 자 이방원 입장 볼 때는 정조를 계승한 게 아니라 태조를 계승한 거야. 그래서 정조는 약간 허수아비 왕비이기 때문에 자기의 명칭을 인제 세자로 책봉받는 거죠. 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정종은 한동안 잊혀진 왕이었다. 왕위 계승에서 잠깐. 왕위 계승을 볼 때는 그 이방원 입장에는 자기 아버지 태조로부터 이렇게 받아야 정통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정종은 중간에 그냥 잠깐 허수아비로 세워진 왕이기 때문에 세제가 아니라 세자, 그러니까 태조의 아들로서 왕이 이제 세자로 책봉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한동안 정종은 사후에 그 묘가 주어지잖아요. 태조, 태종 뭐 이렇게. 이 묘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묘를 받지 못하다가 언제 이제 묘를 받게 되면 숙종 때 가서 정종이라는 묘를 받게 돼요. 이건 한참 후에요. 예. 자 뭐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인제 태조는 즉위 후에 의용상본부를 설치해 국무를 장악해 하고 군사권의 통제를 하였으나 훈친들의 사병의 양성을 그대로 허용했는데 이것이 건국주의 불안한 정황 속에 발생할지 모르는 변란을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 훈친들 그러니까 절제사색들이죠. 이 훈친들의 사병은 국왕의 병권 통수를 어렵게 했고 더욱이 왕이 쟁탈 사병을 기반한 무력 충돌에 전개되게 이뤘다. 그래서 그 앞에서 인제
그 정도전 이걸 하려고 사병학파를 하려고 했죠. 근데 안 돼 갖고 인제 했는데 이런 폐단이 계속 이제 왕자의 난 때 그 발생했죠. 그 이에 방어는 제2차 왕자의 난을 평정하고 세자로 이제 책봉된 직후인 1400년 4 월에 이때 정종 2 년이지만 실제로 이제 정종 때 정치는 그 이방원의 정치였다 보시면 돼요 그냥. 예. 정종 2년 4 월에 왕 및 왕세자의 시위를 제외하고는 일제 사병을 혹파하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왕이나 그 왕자라든지 건신들이 가지고 있는 회기들을 다 뭐냐면 중앙으로 회수해요. 그래 갖고 지방에 있어서도 절제사를 이제 펴고 그 소속의 이제 군사들, 시위군이죠. 이 시위군들을 다 위흥상공부로 편입시켜서 공병화함으로써 모든 번권을 국왕에 집중시켰다. 이렇게 인제 있죠. 그래서 방어는 사방우파와 그 뭐냐면 동시에 간제 개혁을 했는데 이게 상당히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이게 잠깐 언급됐지만 되게 복잡해. 그 앞에 말했지만 태조와 태종 때는 이게 이제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시기잖아요. 가도기 시기니까 아직 뭐냐면 특정한 제도가 정착되지 못했던 시기거든요. 그 과정에서 여러 제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변경이 됐는데 자 그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성종 때 뭐냐면 조선 왕조가 그 조선 왕조 정치 제도가 정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인제 요 가동기 시대 이제 내용인데 예전에는 이거 외우지 않았는데 예전에 객관식 기출에 몇 번 언급됐기 때문에 좀 파악을 할 필요는 있어요, 요 부분은요. 자 그래서 이 태종 때 이제 정책들을 좀 약간 그 간제 개편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정리를 좀 해 보고 인제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그 내용을 보면요. 예. 자, 여기 보면 조선 태종 때 태종 때 간제정비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여기 보면 문화부라는 것이 있는데 문화성이었죠. 예전에 제신을 의정부로 이제 바꾸고요. 낭사 사건을 분리시켰어요. 중천은 이제 폐지시켰고 그다음에 이 3 사가 인제 그 고려시 3 사가 인제 뭐냐 재정을 담당했던 그 간청이었잖아요. 그래서 사평부 이름을 바꾼 다음에 호조로 통합을 했고요. 그다음 의용상군부는 자기 아버지 때 만든 것을 그 당시 숭충부로 계칭을 했어요. 그래서 이 중추원 역할을 이제 겸했는데 이때 이제 숭충부의 역할을 보면 그 군사 역할과 왕의 비서 역할을 인제 같이 했다. 그러니까 중추원이 했던 역할을 이름만 바꿔서 인제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군대하고 비서기구 역할을 했는데 이거 제 생각에 아마 인제 그때 어 왕이 이제 군대를 장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아. 그러다가 인제 나중에 상군 도총부와 그냥 승정으로 다시 분리시키죠. 그래서 상군 도총부는 군사를 담당을 하게 되고 그냥 승정원 같은 경우에는 비서를 인제 기고요. 그래서 인제 요 승정원이 여기에서 나왔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인제 육부 판서의 기능인데 보통 이제 육부의 수장을 상선하지 않고 인제 그때는 판서라고 했거든요. 이 판서의 지위를 정상품에서 정이품으로 승격시켰다. 이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뒤에 얘기했지만 의정부 서사제에서 육주 직기제 넘어가면서 이 육주의 장관이었던 판사의 권한을 좀 높일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인제 했던 거고 그다음에 인사권을 갖고 있는 상소사 기능을 이조와 병조에서 분담을 했죠. 이조는 인제 뭐냐면 문관 그다음에 병조는 문관 이렇게 인제 했다. 그래서 이 문관하고 무관에 인제 뭐냐면 병권을 이렇게 인사권을 나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이 숭추부 관련된 내용이 기출 예문으로 한번 나왔거든요, 선지도. '숭추부가 뭐야?' 이렇게 하신 분도 있겠지만 잠시 태종 때 만들어진 기구예요. 이용상금을 폐하고 앞에서 중천의 역할을 이 숭추부가 이제 받아서 이제 군사와 왕의 비서기관의 역할을 했다가 상군 도총부와 승조로 다시 분리된다. 잠시 일시적인 기구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숭추부도 좀 외워 두시는 것도 좋아. 예전에 기출 선지에도 한번 언급됐기 때문에 싸고 나올 수 있어요. 예. 뭐 이렇게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한국 통론 내용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간제 개혁을 인제 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간제 개혁 관련된 내용을 읽어 볼게요. 자 간제 개혁을 단행해서 도평 의사서를 완전히 폐지하고 그 대신에 의정부를 세웠으며 중추원 역시 폐지했으며 그 직무는 위원상공부에 소속됐고 자 위원상공부가 공무를 전담으로써 도평 의사서 기능을 축소됐지만 아직도 문화부 3사 중추원 고관도 구성과 합의구가 남아 있었는데 이때 의정부와 위원상공을 중심으로 정치기구를 개편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도평 의사서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기능은 의정부에 그다음에 그
군사적 기능 의흥상공부에 넣었는데 의흥상공부 아까쯤 얘기했지만 이게 명칭이 나중에 이것도 잠깐 폐지되죠. 승추부 폐지돼. 승추부 개칭되죠. 예. 요거는 아마 뒤에 있는데 잠깐 볼게요. 그러니까 승추부는 인제 아니 승추한다. 이행상국을 중심으로 정치 기구를 개혁함으로써 정부와 군부의 을 완전히 분리시켰다. 자 이런 고관대 합의 기구 해체와 문무 직무의 분리는 상대적 왕권을 강화하는 데 뭐냐면 초대를 한 것이다. 방언이 드디어 정종 2 년에 왕이 불렸으니 이게 태종 때였다. 앞에서 이 정종 때 개혁하고 태종 때인데 따로 구분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정종 때 집권자 실권자는 태종 때니까 태종이니까. 자 왕이 오는 태종은 장차 간제 개혁을 추진해 왕권 강화를 도모했는데 1401 년에 문화부를 폐지하고 구성을 분리시켜 제시는 의정부의 국가 선물 총괄하게 했고 낭사를 신설해 사관원을 이제 평성화했다. 그래서 사관원이 이때 인제 낭사가 인제 이렇게 해서 사관원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화부는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문화부는 문화성을 얘기하죠. 제시는 이제 뭐냐면 의정부 이렇게 하고 낭사는 이 사관으로 이렇게 분리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3, 4는 사평부로 이제 개편하여 의정부 합자를 해서 제외시켰으며 이 사평부는 나중에 호조가 돼요. 호조. 그다음에 이제 의용상공부는 다시 숭충부로 이제 개칭되고 국무 이외에 왕년 출납을 간장케 해서 종래 중추원 같은 성격의 기구를 만들었다가 2년 뒤에 다시 상군 총재부를 부활시켰다. 자 그리고 인제 비서기구는 따로 인제 떼 가지고 이제 뭐냐면 승전원이 됐던 거죠. 자 이어서 1405 년에 그 당시 이제 세 번째 간제 개혁을 당했다. 자 이때 사평부를 호조로 인제 합병시키고요. 숭추부를 폐지하고 군무를 병주해서 간장하게 했으며 종래 상서사를 맡았던 인제 인사들 기능을 이조와 병조가 기속시켜 육조의 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선물을 육조로 분단시켰으며 이제서야 이제 고조의 유죄가 완전히 청산되고 새로운 조선의 정치 기구를 갖추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태종 때 간제 개편 관련된 내용이 있다. 상당히 여러 번 거쳐 갖고 간제 개편을 했다는 거 3 번에 걸쳐서.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 과정에서 인제 우리가 살펴볼 게 인제 의정부 서사제에서 6조 직계제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이건 뒤에 따로 인제 좀 얘기할게요. 요거는요. 요 뒤에도 있지만 따로 인제 뒤에 있으니까 그때 다시 얘기하고요. 자 이에 결행된 이제 한양에서의 한도는 이와 같이 개표를 통해 왕권이 확립된 기반이 이뤄진 거다. 이에 조선의 국도는 500년 동안 그대로 한양에 종속되었다. 자 그 후 이제 1414 년에 6 조가 각각 담당 업무를 의정부에 통하지 않고 그 당시 이제 국왕이 직접 보고하는 6조 직계제가 확립됐다. 자 그래서 인제 이로써 의정부의 중심의 권한은 대폭 축소되고요. 6 조의 집권 확대와 더불어 왕권의 강화를 보았다. 자 6조 직계제가 인제 관련된 내용은 뒤에 또 따로 이제 주제를 해 갖고 인제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요. 하여튼 이때 의정부 소사제에서 육조 직계로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태종 초기 때 의정부 서사제였다가 이게 나중에 육조 직계제로 이렇게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는데 지금 본초진지 모르겠지만 어떤 책에 예전 교과서인가? 지금 있는지 그게 모르겠는데 예전 교과서에서는 마치 인제 태조 때 뭐냐면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했고 그다음에 태종 때 육조 직계제를 했다. 이렇게 인제 기술한 책이 있더라고요. 그게 말이 안 되죠. 왜냐면 태종 때는 의정부라는 기구가 없었어요. 도평 의사사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무슨 의정부 소사를 실시해. 그러니까 정종 2년 엄밀히 말하면 태종 때죠. 태종 때 의정부 서사제가 이제 시작됐다가 나중에 육조 직계제로 바뀌었다. 이렇게 두 개가 다시 존재했다는 걸 기억을 해 두시고 다만 인제 육조 직계제에 중점을 둬서 간제 개편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제가 기출 분석할 때 기출문제 분석 그 강독할 때 그때 좀 보기도 하고요. 자 여기까지가 태종 때의 정치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이 뒤에 인제 관련된 내용 그 어 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민왕국사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 볼게요. 자 시민왕국사 361 페이지 볼게요. 자 조선 왕조를 건국하는 데 크게 기여한 신진사들의 주축은 정도조를 비롯한 공신세력이다. 특히 정도조는 국가 운영에서 국왕보다 신료를 중심에 두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게 이제 뭐냐 조선 건국 중에는 총제도에 나와 있죠. 재상 중심의 정치.
예, 주자 성리학이 제시한 이제 정치 사상을 쫓아서 재상 중심의 어떤 정치 체제를 추구했던 것이다. 자, 이에 반해서 이방원 같은 경우에는 중심은 이방을 중심으로 한 망시 세운 국왕이 국가 경의 주도권 행사하는 데 체제를 선언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이방원이라는 이제 뭐냐면 앞에서 누구야? 정도전이 정치 사상에 완전히 대입되었다. 다만 이방원이나 정도전은 공통점이 있어요. 권력을 모두 중앙에 집중시켜야 된다.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시키는 데는 공통점인데 그 권력을 누가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는 좀 다르죠. 예. 자, 이러한 이제 두 세력이 정치 권력을 두고 경쟁한 결과 1398년 태조 7년에 제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났다. 자, 태조의 다섯 번째 아들이었던 이방원 측이 정도전을 비롯한 공신 세력을 제거하고 주도권을 장악했다. 결국에는 종정에 이어서 국왕에 즉위한 태종은 국왕 중심의 정치 질서를 구축하여 의정부 서사제를 폐지하고요. 육조 직계제를 시행했다. 자, 육조에서 직접 공문서를 국왕에 올리자 국왕의 신분을 장악하게 하고 그다음 왕권의 국정장악을 높이려고 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태조 때 넘어와서 세종 때는 거꾸로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냐면 의정부 서사제도 바뀌었죠.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시민한국사는 이게 요 부분이 많이 빠졌네. 태종 정치는 많이 빠졌고 뭐 그래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조선 초기 때 정치 내용이 별로 없어요. 여기 보니까.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계속 읽어 보겠습니다. 예. 자, 유교 정치의 발전을 인제 좀 볼게요. 자, 태종 같은 경우에는 이 국왕 중심의 통치 체제를 마련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뭐냐면 종친불산하는 원칙에 입각해서 종친은 인제 정치 참여를 아예 배제하고 또 외척의 정치 참여를 제한했어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인 왕권을 강화시켰는데 특히 외척들을 많이 죽였죠. 예, 그래서 이제 자기 뭐냐면 외척이었던 민씨 형제도 죽이고 세종의 외척들 신뭔데 하여튼 심한진가 이 사람들 죽여버리고 하여튼 많이 죽였어. 그래 갖고 종친과 외척을 인제 정치에 참여시키고 참여를 제한하고 주로 인제 뭐냐면 앞에서 얘기했처럼 공적 라인을 통해서 국가의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서 뭐냐면 통치를 하고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다. 그래서 앞에 있는 태조 때나 뒤에 인제 세조 때인데 이 두 사람은 인제 욕을 얻어먹는 것이 독재는 뭐 그냥 넘어가도 어 뭐냐면 측근 정치를 했기 때문에 욕을 먹잖아요. 근데 태종은 좀 달랐어요, 이게. 예.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태종의 정책 중에 이제 여기는 안 나온 것도 있는데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걸 좀 정리 좀 해 볼게요. 여기 이제 많이 생략됐어요. 그래서 생략되거나 뒷부분에 있고 그래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태종 같은 경우에는 보면 경제적으로 볼 때는 국가 재정 확충을 위해서 사원정을 사원 노비를 제한했고요. 전세를 확보해서 양전 사업을 실시해서 양안을 작성했다는 거. 원래 이제 양전 같은 경우에는 건국대전에 보면 20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20년에 한 번 안 했죠. 뭐 50년, 100년 했는데 돈이 없어서 그래요. 예. 그래서 있고 그것도 먼저 전국적인 것보다는 일부분만 했어. 그래서 조선 왕조 때 진짜 전국적으로 양전 사업을 한 거는 거의 없어요. 예. 자, 그렇게 있고 그다음 호구를 파악하기 위해서 호적을 작성하고 호패법을 인제 시행했다. 그래서 이제 호패법을 인제 시행했는데 문제는 이걸 이제 하는 과정에 반발이 되게 많았어요. 이 호패법을 통해서 조세나 징병을 효율적으로 하게 한 건데 결국에는 인제 뭐냐면 폐지됐죠. 예. 잠깐 실시했다가. 그다음에 또 세조 때 호패법을 실시했다가 이시의 난임 같은 게 일어났잖아요. 또 하다가 폐지되고 그래서 조선 전기 때 호패법이 제대로 정착되지는 않았어요. 이게 제대로 이제 정착되기 시작한 거는 조선 후기 때야. 그래서 호패법은 실패를 거듭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삼서성을 설치해서 이제 조화를 발행했고요. 양인 학대를 해 갖고 나중에 설명했지만 노비 종국법을 인제 실시했는데 이게 이제 일천 직전에서 노비 종국법을 실시한 게 뭐냐면 노비의 신분을 아버지에 따른다는 거죠. 양인 학대와 관련돼 있어요. 그 뒤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그다음에 신문고 제도를 이제 뒀고 그다음 문화적으로 보면 주자수에서 계미자를 제정했고요. 요것도 나중에 뒤에 좀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실록 편찬을 실시했는데 조선 왕조 실록이 처음으로 편찬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태조실록이 인제 뭐냐면 편찬됐고요. 그다음에 아직까지 인제 태조는 이제 있고 공친왕이 죽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정종이 공친왕실록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예, 공친왕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뭐뭐왕 실력이었어. 정종이라는 칭호는 요거는 숙종 때 받은 거야. 예. 공정왕 아니 공정왕 실록이라고 했어요. 공정왕 실록. 뭐 이렇게 있고 자 그다음에 인제 간습도감을 설치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 오부학당이 있는데 이제 사부학당으로 나중에 바뀌죠. 그다음에 도적제를 강요했고 그다음에 이때 인제 뭐냐면 서원을 차별하는 그 법령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법령이냐면 여기 보면 어 여기 안 적혀 있네. 서울 차대법이라고 하는 법령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처의 자식과 첩의 자식이 뭐냐면 어 차별 분리되죠. 그래서 이때 이제 일부 일처제가 확립되면서 정확히는 일부 일처 답첩제라고 하죠. 잠깐 이거 그래서 일부 일처 답첩제가 확립돼. 그 처의 자식과 첩의 자식이 뭐냐면 분리가 돼. 처의 자식들을 보통 적자라고 하고 첩의 자식들은 서자라고 하죠. 얼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서울 차대법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갖고 뭐냐면 이렇게 분리시켰다. 그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제일 좋은 게 유력한 가설은 뭐냐면 이 사람이 인제 정종 다음에 계승을 했잖아. 근데 정종에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잖아. 근데 다 첩의 자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요 애들은 계승 순위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다음에 계승한다. 적자이죠. 이성계의 적자란 이름에서 계승을 한 거죠. 그래서 앞에서 세제라고 하지 않고 세자라고 한 것도 이성계 적자로서 계승을 한 거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정종의 이제 즉위 아들들 즉위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서울 차별법 같은 차대법 같은 걸 만들었다라는 설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때부터 이제 서울대이 차별을 받기 시작해. 소송도 많죠. 우리 어머니가 처냐 첩이가 돼서 자기 신분이 결정되다 보니까 소송도 되게 많았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인제 이런 등등의 인제 여러 가지 인제 뭐냐면 업적들을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인제 다시 넘어가서 세종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면 인제 잠깐 그 밑에 보면 그 6년 치원법이 있는데 요것부터 좀 설명할게요. 자 고려사 같은 경우에는 윤년 칭호법을 사용했다. 윤년 칭호법은 나중에 설명했지만 그 당시 이제 왕이 죽으면 다음 왕의 칭호를 그 연도 이번 왕이 죽은 그 연도가 아니라 다음해 연도 쓴 거죠. 예를 들어 1000년에서 죽으면 왕이 이제 뭐냐 왕 14년에 죽었다면 그 다음 왕의 연도는 첫 시작점이 1001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왕 1 년, 신왕 1년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윤년 칭호법인데 윤년이란 건너뛰다는 뜻이에요. 자 이건 6년 칭호법은 주로 중국에서 했던 그 칭호법이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홍령 칭호법이에요, 홍령 칭호법. 홍령 칭호법은 뭐냐면 왕이 예를 들어서 그 뭐냐면 3월 달에 죽었어요. 그리고 신왕이 인제 뭐냐면 4월 달에 즉위했어. 예. 그러면 요게 왕 10 년인 전왕 14 년인데 반해서 여기 또 동시에 이제 4월 넘어가면 그 4월 달부터는 신왕 1 년이 되는 거야. 같은 해에 뭐냐면 두 개의 칭호가 동시하죠. 그래서 이걸 이제 홍련칭호법 홍이라는 것은 제후가 죽을 때 홍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홍련칭호법 그 즉위년칭호법이라고 그러죠. 홍련칭호법이라고 하거나 즉위년칭호법 요게 있고 또는 달을 건너뛴다 해서 6월 칭호법이라고 해요. 6년 칭호법이 아니라. 예. 그래서 요렇게 일단 자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칭호법이고요. 근데 요거는 그 중국식 칭호법이야. 중국의 입장일 때는 한 해 해가 하나 밖에 없죠. 그래서 한 해를 간장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한 해를 간장하는 왕이 요 한 해를 뭐냐 를 통치해야 되는데 왕이 죽었다고 해도 요 한 해만은 이 왕의 통치 연도가 되는 거야. 예. 자 이런 것들이 인제 육년칭호법이 고려사에 들어가 있다. 요걸 좀 나중에 다시 설명할게요. 참고로 삼국사기 같은 경우에는 육년칭호법이 아니죠. 홍련칭호법이야.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삼국사 입장 볼 때는 우리나라의 정통을 뭐냐면 존중하면서 자주적으로 썼다는 게 여기에서 나온 거야.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조선은 고려사 같이 이제 윤년칭호법을 사용하므로 1400 년에서 정종 2 년이면 태조 즉위년이 되고 이듬해 태종 원년이 된다. 그래서 정종 2 년이지만 실제 통치는 태종 때 정치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전왕의 정통성이 결여될 경우 세왕의 즉위년의 원년을 삼을 뭐 원년이 되면 이미 고려의 우왕과 청왕 다음에 공양에 나타나는데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노상군이나 나중에 당종을 추구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노상군이라고 했죠. 그게 이제 세조가 양해를 하는데 이게 원년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연산군과 광해군 때도 중종과 인조 원년을 삼았죠. 그러니까 이게 노상군이나 그다음에 연산군, 광해군 때 예외적으로는 뭐냐면 홍련 취급벌했다. 이건 왕이 만약 계승을 한 게 아니라 어차피 왕이 아닌 사람들 계승, 쿠데타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즉위한 거잖아요. 자, 이들의 실록은 연산군 일기, 광해군 일기 이렇게 있고, 노상군도 노상군 일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노상군이 인제 나중에 단종으로 복이 된 거는 언제 때냐, 숙종 때요. 숙종 때 인제 뭐냐면 역사 바로 세우기, 인제 뭐냐면 어떤 움직임이 일어났거든요. 그 과정에서 앞에서 공정왕이라고 했던 정종을 정종이라는 이제 묘를 주고, 그다음에 노상군도 뭐냐면 단종이라는 묘를 줘요. 예. 그래서 이제 노상군 1 기가 된 거야. 이거는 노상군 1 기가 인제 단종 실록이 된 거죠. 그 공정왕 실록이 정종 실록이 됐던 거고, 뭐 이렇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계속 읽어 보겠습니다. 세종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볼게요. 자, 조선공국의 주체는 연말에 인제 신흥사대부였다. 자, 이들은 구세력과 정치 경제적 이해가 상반됐을 뿐만 아니라 사상적으로 대립하고 있었다. 자, 그리고 인제 고려 후기 때 주저하게 정치 사상을 받아들인 이들은 당시 고려의 권문 세력도 결탁하고 불교를 배격하였다. 따라서 조선의 정치 이념이나 그 방향은 이미 확실히 정해져 있었으니 그것이 유교 정치의 추진이었다. 반복된 정변과 국도의 겉된 이전 등 정치 불안 속에서 이 방향 끊임없이 추구되었다. 태조에서 태종 때에 거친 모든 개혁은 그 추진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시행된 것이므로 그 내용이나 방향은 유교 정치 구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지향하고 있었던 것이다. 자, 특히 세종 때에서 이러한 정치 체제를 사상적 뒷받침하는 시책을 강구함으로써 유교 문화 획기적인 발전을 보게 되었다. 여러분들 이제 알다시피 세종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아들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 세자도 책봉했던 양녕대군을 제끼고 택현의 논리에 따라서,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을 뽑는다는 논리에 따라서 그 아버지였던 태종이 친히 인제 결정해서 인제 왕위에 올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위에 올리고 나서 한동안 인제 4년 동안은 태종이 뭐냐면 상왕으로서 인제 군림했죠. 그래서 세종 때 초창기 때 정책들은 거의 뭐냐면 태종 때 정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대마도 정벌 같은 것도 세종 때지만 실제로는 태종이 주도를 했던 거죠. 뭐 이렇게. 아, 자, 하여튼 뭐 그렇게 였고, 자, 즉 세종 때는 유교적 교황을 철저한 인재 양성 및 이에 입각한 문물의 정비와 정통 문화의 정리를 이제 추구했다. 그래서 인제 내용을 보면요. 자, 요게 내용이 좀 간략하게 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뭐냐면 요걸 좀 정리를 좀 다시 해 볼게요. 요걸 정리하고 나서 좀 강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부터 볼게요. 세종 때 내용을 볼게요. 먼저 세종 때 인제 설치된 것들이 집현전이죠. 유명하죠, 집현전. 그래 갖고 이거 어디, 자, 배경은 유교 정치 체제의 사상적 뒷받침의 시책으로 유교 교황의 철저한 인재 양성, 유교 정치에 필요한 의례와 제도를 정리하고 정통 문화를 정리하는데, 그래서 문물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서 이제 집현전을 세웠다. 그래서 집현전은 젊은 학자들에서 뭐냐면 그 발령받아서 거기에서 이제 정치에 간섭 없이 학문에만 연구하도록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집현전 학사의 특징은 뭐냐면 사원부의 구체를 받지 않고 신분이 보장됐고 경제적 배려가 각보했고요. 특히 독서사과제를 실시했다 있어요. 그래서 독서사과제 관련된 내용인데 사과독서제도라고 하죠. 여기에서 인제 사과 독서제는 인제 뭐냐면 산사에서 뭐냐면 독서에 몰두할 수 있도록 장기간 휴가가 정해졌다. 근데 산사에서 인제 가거나 산에 있는 사찰이나 자기 집에서 인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인제 하잖아요. 자, 하여튼 독서사과제를 했는데 요 관련된 내용이 비상교과서에도 나오거든요. 잠깐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이게 어디 갔나? 예. 하도 많이 띄어나 가지고 찾기가 힘들어. 자, 비상교과서 117 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자, 여기 사과 독서제를 통한 조선 관리를 재충정하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인제 보면 세조 때 요때 사자라는 것은 주어질 사자예요. 우리가 사약할 때 사자죠. 예. 가라는 것은 인제 뭐냐면
그 뭐냐면 사가라는 거는 독서를 하도록 뭐냐 후가를 줬다라는 의미예요. 예. 후가자죠. 예. 후가할 때 가자고. 자 그럼 볼게요. 세종 때 설치된 집현전은 세조 때 폐지할 때까지 학문과 문화 활동의 문화 문학 하여튼 문화 활동의 중심 기구 역할을 했다. 그래서 세종 때부터 단종 때까지 96명의 학자가 거쳐 갔으며 전원이 문과 국제자 출신으로 특히 장원 국제자 같은 최고 인재들이 등용됐다. 세종이 이들에게 부여한 의무는 독서와 그다음에 학문 연구에 기반한 각종 편찬 사업이다. 그러니까 집현전은 금정전이나 사정전 가까운 거리에 있어 세종이 수시로 방문하여 학자들을 격려하였다. 자, 집현전에 근무하는 학자들이 근속 연수에 따라 연수는 다른 부속으로 기록고 왜냐면 이 사람들은 한 번 여기 들어가면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불만일 수밖에 없어. 예, 왜냐면 여기 있으면 좀 권력에서 좀 멀어지거든요. 학문만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세종은 이들에게 배려하기 위해서 사가 독서 제도를 실시했다. 사가 독서 제도는 집현전 학자들이 독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왕이 인제 뭐냐면 제공한 일종의 유급 휴가이다. 그래서 집현전 학자들은 수백 종의 보고서와 책을 많이 편찬하고 이들의 연구 성과는 15 세기 문물 제도를 정비 완성하는 데 원동력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과 독서제는 오늘날 뭐 안식년 제도하고 좀 비슷하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예. 자 그러면 다시 인제 또 정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인제 집현전의 직무를 볼게요. 일단 경영을 하고요. 서연도 담당하고 사대 외교에서 각종 외교 문서 작성이나 명사행, 명사신을 할 때 이제 직접 수행하거나 명사 명예사신들을 영접하는 임무를 했고 과거에 시험관이나 사관 역할도 했고 왕의 교서를 작성하는 역할도 했고요. 그다음에 예전의 제도도 연구하고 편찬 사업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뭐 고려사나 고려사 저조나 이런 것들 이제 편찬을 했고 물론 이게 한 번에 했던 게 아니라 후에 인제 뭐 세종 때 시시해서 이 문종 때까지 쭉 지속이 되는데 뭐 이렇게 했고 조선실록 편찬을 했죠. 그 앞에 있었던 이제 세종 때니까 세종실록이 편찬되고요. 예. 그다음에 인제 세종이 죽고 나면 세종실록, 문종도 금방 죽죠. 근데 문종실록까지 편찬했다. 그다음 지휘지에서 이제 팔도 지휘지, 세종실록 지휘지 같은 거 있고 의학서 같은 경우에는 한양직성방인데 자 이 한양직성방은 인제 고려 후기 때 한약운동의 결과물이죠. 예. 그래서 요게 있는데 이게 아마 인제 그 이때 이제 독자적인 약방이 집대성해서 한약직성방이 이제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제 앞에 한약구국방이 있었죠. 그래서 이때 한약직성방도 했고 한약구국방이나 동의보감이나 한약직성방이나 공통적 고려 후기부터 한약운동이 시작해 영향을 받았다. 이런 것들 조선까지 계속 갔다는 거. 그다음 의방유치 같은 이제 그 의학서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게 농사직설이죠. 요거는 따로 살펴볼 텐데 요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천문과 인제 이런 것들은 칠정사를 만들었어요. 이거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어. 칠정사 4 편. 예. 그래서 조선에서 독자적인 관측으로 천문학을 수록했다.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독자적인 역법을 만들지 못했죠. 결정적으로 예전에 말했죠. 수학 같은 걸 잘 못하니까 그걸 못했는데 이 칠정사를 만들어 가지고 조선 전기 때 독자적 역법으로 사용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조선 후기 때 독자적 역법은 시험력 있죠. 이거는 아담 쉘이 만든 것을 바탕으로 쓴 거고 조선 전기까지는 칠정사를 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유교 윤리 의례를 만들었는데 성리학적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많은 이제 윤리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호행록, 모래의주 그냥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뭐냐면 상강행식도 같은 데 있죠. 네, 상강행식도 같은 경우에는 뒤에 좀 얘기했지만 국조대회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어떤 격식이나 이런 것들을 따지기 위해서 만든 건데 상강행식도 그 목적이 아니라 민간의 성리학적인 어떤 그거를 접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야. 그래서 여기 도자가 그림 도자가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이제 그려 놓고 거기에다가 인제 뭐냐면 글자를 이제 적어 놓은 거죠. 왜 그림을 그렸냐면 그 당시에는 인제 요거 발행하기 전에 이제 한글을 발행하기 전이니까 공부하기 전이니까 글을 모를 거 아니에요, 일반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림을 통해서만 알 수 있도록 한 건데 여기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나중에 훈민정음을 창제한 거죠. 훈민정음 창제 목적 중에 하나가 교화의 목적이 있어요, 교화. 그래서 이 상강행식도 관련된 내용은 93 년도에 나왔고요. 올해도 나왔죠, 올해. 예. 그래 갖고 인제 하여튼 이렇게 있고 하향 무기로서 인제 총독 등록 같은 것들을 인제 뭐냐면 기구를 만들었고요. 책을 썼고 자 근데 이게 집현전이 인제 쪼금씩 변질돼요. 원래는 그 비서기구나 학문 연구기관이었는데
조금씩 이제 변질돼 가지고 정치적 어떤 성격이 강해지기 시작했거든요. 뭐 이렇게 있는데, 자, 왕 14년에 의정부 서사제가 실시돼요. 이건 나중에 했지만 그 세종 때 인제 육조직계제 초반 때까지 했다가 18년에 인제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했는데, 이때 집현전학자들이 뭐냐 정치에 이제 참여하기 이제 어 바랬고, 이때부터 인제 많이 들어오게 됐는데, 요걸 좀 설명하기 위해서는 요게 필요해요. 자, 그 당시에 인제 육조직계제가 계속 실시하고 있었는데, 세종이 이 사람이 이제 건강 안 좋았잖아. 비만하고 예 걸어 다니는 이제 종합병원이라고 할 만큼 이제 이렇게 건강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리고 세종은 인제 또 훈민정음의 어떤 뭐냐 완성을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연구 시간이 필요한 거. 자기 건강도 안 좋고. 그래서 이제 자기 아들이었던 문종이 있죠. 문종을 대리청정을 시키죠, 이때. 그러니까 뒤에 얘기지만 일단은 뭐냐면, 문종의 대리청정을 하기 전에 문종을 위해서 뭔가 뭐냐면 문종의 이제 국 국적을 국무 부담 국정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뭘 실시했냐면, 그 의정부 서사제를 이제 실시해 놓고 그걸 좀 있다가 문종의 대리청정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종 입장 때는 훈민정 연구, 그 건강도 안 좋고 문종이 추후에 이제 대리청정할 때 대리청정할 때 뭐냐 그 국정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한 거죠. 그럼 이때는 인제 보통 왕권과 신권의 조화라고 하잖아요. 어 그래서 나름대로 왕권 기반이 세종 때는 마련됐어요. 그래서 왕권에 인제 기반을 할 수 있는 그것은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승정원, 그다음에 집현전. 이걸 통해서 왕권을 이제 보좌를 해 주고요. 그래서 이 왕권의 보좌를 바탕으로 해서 이 승정원과 집현전을 통해서 신권을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했기 때문에 의정부 서사제를 이제 했던 건데, 그 과정에서 이 집현전 학자들이 이제 점점 정치에 개입을 하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첨사원이 설치됐는데, 자, 첨사원은 서영, 간직 등 모든 집현전 학자들이 채용되는데, 요게 뭐냐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요거 실시하고 나서 좀 있다가 27 년에 세자가 직접 정무를 처리하죠. 물론 그전부터 인제 세자가 정치에 참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걸 보통 대리청정이라고 하잖아요. 공식화된 거는 27 년이고요. 예. 그때 이제 집현전 학자들이 뭐냐면 예전에 서연에서 세자를 가르쳤잖아.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집현전 학자들이 정치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점점 집현전 기능이 정말 언간화되고 정치 기관화돼. 원래는 학문을 연구하고 이 했던 기관이 점점 언간화되고 정치 기관화된다. 그래서 의정부 서사제와 청사원 설치, 그러니까 의정부 서사제 실시와 그다음 청사원 대리청정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걷게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종이 즉위하니까, 문종 때는 이제 앞에서 말했던 집현전학자랑 되게 친했죠. 자기 스승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상당수가 이제 대관을 진출하게 돼서 요직을 차지해. 그래서 초창기 때는 이렇게 딱 와서 이제 세종의 지침 때문에 집현전 학자들이 그냥 집현전에 갇혀 가지고 연구만 했는데, 이런 의정부 서사제와 그다음에 첨상을 거쳐서 결국에 정치에 참여하게 되면서 정치 기구적 성격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단종이 즉위하면서 인제 상황이 달라지죠. 단종 때는 문종이 재상직에 있던 황보인, 남진, 김종서들에게 정치를 맡기죠. 그리고 집현전 출신 관료들은 인제 하여간 단종을 보필하고 정부의 편차도 유명을 했는데, 이때부터 인제 집현전 학자들이 인제 본격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기 시작하는데, 요때 인제 주체는 집현전은 정치에 참여했긴 했지만 얘네들이 주체죠. 황보인, 남진, 뭐 김종서, 황포 정사라고 하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집현전 학자들이 정치에 진출을 결정했다. 근데 주의할 것은 요때 집현전 학자들은 왕권을 견제하는 역할이 아니었어요. 그냥 왕권을 보좌해 주는 역할이었어. 그 왕권을 보좌하는 역할로 정치에 진출을 했던 거. 예. 근데 이제 실제 권력은 누가 재상들이 장악했죠. 그러다 보니 의정부 권한이 가나했고, 상대가 국왕과 유명유시가 됐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이들을 견제할 목적으로 인제 이렇게 정치에 참여했던 거야. 예. 그런데 이제 세조가 집권하면서 달라졌죠. 세조가 집권하면서 이들은 원래 정치 참여의 목적이 왕권을 견제하고 재상들의 왕권을 견제하는 게 왕권을 보좌하고 재상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정치 참여했는데, 세조가 즉위하면서 이제 상황이 달라진 게 뭐냐면, 세조는 성략적 원칙에 맞지 않고 쿠데타를 즉위했잖아. 그러니까 인제 얘네들의 충성에 대해서는 세종과 태종이 단종이었는데, 세조는 충성의 대상이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세조를 공격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사육식 사건이 난 거야. 그리고 집현전을 폐지시켰다. 이런 과정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물론 그중에 신숙주 같은 이런 사람들은 인제 뭐냐면
세조 측에 인제 뭐냐면 달라붙은 사람도 있지만 하여튼 상당수 이제 뭐냐면 집현전학자들은 끝까지 문종과 단종에 문종하고 이제 단종에 충성을 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세조의 집권 과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사육신 사건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그 세조는 인제 자기 집권에 반대했던 이런 집현전학자들을 대규모 숙청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인제 집권하게 되면서 집현부를 폐지하고요. 자, 이런 과정을 겪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상당히 복잡한데 봤고요. 잠깐 또 어디까지 설명한 거야?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잠깐만 이거 어디까지 설명한 거죠? 여기까지 하다가 자, 그래서 이 집현전은 이제 폐지됐다가 나중에 집현전 비슷한 기능이 등장했는데 이 홍문관이죠. 그거 외에도 인제 세종 때 보면 그 이제 훈민정음을 이제 창제했고요. 예. 그다음에 인제 그 공법도 제정했죠. 요거는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그다음 헝벌제도를 정비해 갖고 이제 감옥시설 개선이나 사형세 삼신제 도입하거나 노비들 사형이랑 사적 제재를 금지시킨 거야. 그리고 이런 것들을 했고 그다음에 뭐 상강객실도나 호행론 같은 걸 간행했고 그다음에 불교도 정리했어. 그래서 이제 말년에는 불교를 믿었지만 이 초창기 때는 불교를 좀 배척하는 정책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각 종파의 성교 양조를 병합했고요. 사원의 토지나 노비를 몰수했고 등등 했다. 요거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어요. 근데 다만 인제 그 세종 말년에는 자기 건강도 안 좋고 딸도 죽고 해 가지고 그 당시 인제 불교에 기이하는 모습도 보여.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신하들이 반대하는 모습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개인적으로 뭐 불교를 믿든 간에 그거는 이제 부차적으로 떠나서 아니 그 개인적으로 뭐 불교를 믿든 거는 그거는 떠나 가지고 일단 조선 왕으로서 성리학적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걸 할 필요가 있겠죠. 예. 그래서 하여튼 있겠고 사회적 의창제를 설치했고 헝벌제도를 정비했고 간비에게 출산허가를 줬다. 요거 가끔씩 KBS 역사스페에서 많이 나오죠. 예. 자, 문화적으로는 그 아버지 때 만든 간습도감을 이제 근데 이 간습도감의 음악을 정리한 거예요. 이 사람은 악을 되게 강조했어요. 악을 통해서 교화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악을 이제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 가지고 박영호하고는 악을 정리했다. 악은 송나라 때 음악인 그 대성악이 있어요. 그걸 인제 한약과 뭐냐면 사업 결합시켜서 만든 게 악이거든요. 그래서 악이 있고 당악은 이제 뭐냐면 요때 당나라 음악이 아니라 이 당은 중국을 이제 중국에 이제 관련되는 중국의 대명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음악을 정리했다. 그다음에 독자적인 악보인 정강보를 인제 창안했고요. 포준어를 이제 포준어. 그 주제에 따라서 주청을 만들고 주청을 바탕으로 해 갖고 포준음을 만드는데 요때 인제 그 주청의 을 만들 때 이 주청도 공법의 기초가 돼요. 그러니까 주청을 만들고 주제입각의 주청을 만든 다음에 포준음도 정하고 공법을 할 때 이제 그 기준 자를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인제 이 사람은 악을 통해서 교화를 하려고 했다. 음악을 통해 교화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직접 자기가 여민락도 제작했어. 백성과 같이 즐기는 음악 이렇게 해서 정간보에 기록을 해 놨기 때문에 지금 연주가 가능해요. 이게 일종의 이게 악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 봤는데 아 좀 그래요. 뭐 문화적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재미가 없어. 너무 느려. 지금 이거 듣다가 완전히 속이 터질 노릇이야. 하여튼 한번 들어 보세요. 한번 답답해. 그다음에 인쇄 기술의 발달 세활자가 인제 주조되는데 갑인자를 사용했고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하약의 발달에 하약 병기들을 개발했고 총독 등록의 하약 병기에 대한 그림이나 설명을 정리했다. 이 총독 등록 아까 쯤에 얘기했죠. 예. 이게 어디야 집현전에 있는 그래서 발행한 책을 얘기하죠. 예, 그거 어디까지 했어? 예. 그다음에 인제 그 천문가측이나 천문 기구들이 발달했는데 여기 혼천이, 자경로, 뭐 앙부일고 이런 것들인데 앙부일고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요건 따로 이제 좀 해 드리고 역법도 인제 있죠. 그 칠정사 내외편을 인제 해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해 갖고 역법을 해서 조선시대의 역법을 기원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도를 기준으로 해 갖고 했다. 예전에는 북경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게 이제 시차가 있잖아요. 그 경도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다. 그 내편과 외편 구성되는데 내편은 중국의 역법을 했고 수신령을 바탕으로 했고 말법은 이제 외편은 이슬람 역법을 이제 바탕으로 해외력을 참고했다. 그래서 조선 전기 가학의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영토학자 아니라 대마도 정벌인데 여기 왕일년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대마도 정벌은
세종이 한 게 아니라 그 당시 번권은 인제 태종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태종이 실제로 한 거야. 태종이 상황의 입장에서 한 거고 그 이종무를 보내서 왜구를 토벌했다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앞에 고려 시대 때 박이가 했던 그 토벌보다는 되게 미흡했어요. 그래 갖고 인제 요때 이제 하는 과정에서 많은 또 그 뭐냐 불상사가 일어나고 사람도 죽고 그랬는데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냐면 성공했긴 했지만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다는 거. 그다음에 사군육진이 개척됐죠. 예. 그래 갖고 인제 오늘날 국경선이 형성되는데 요거는 나중에 사군육진할 때 이렇게 그 읽어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많은 업적들을 서 그래서 세종 자체는 그렇게 시험 문제에 나온 건 없지만 세종이 만들어 놓은 이런 문물 제도 정비나 이런 것들 있죠. 뭐 고려사나 고려사 조로 이런 것들 물론 이거는 나중에 인제 문종 때 다 편찬되긴 했지만 성종을 거쳐서. 그렇지만 요때 출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시험 문제 나왔고 공법제도 나왔고 그다음에 훈민정음도 나왔고요. 예. 그래서 시험 문제에 나올 부분이 되게 많아요. 과학기술 발달도 나오고. 예.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좀 해 봤습니다. 자 그 구체적인 이제 주제별 정리들은 내용들은 나중에 강독할 때 조금씩 할게요. 예. 자 다시 한국사 통론에 넘어가서 이제 좀 볼게요. 자 여기 1420 년에 집현전 설치는 이러한 요구의 대표적인 산물이었다. 그러니까 집현전은 유학을 능통한 연수한 문사들 구성되는데 이는 사원부의 구차를 받지 않아 신분이 보장되었고 경제적 배려를 또한 각받았으며 산사에서 독서를 이제 몰두할 수 있는 장기간의 후과를 줬다. 요걸 이제 어 앞에서 얘기한 사가 독서제에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정원은 처음에 10 명이었던 것이 뒤에 20 명이 늘어났는데 이들의 직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경영과 서연이었다. 예. 그래서 인제 경영이나 서연은 원래는 고려시대부터 있었던 제도라고 했죠. 근데 그게 전래화되고 이제 제도화되기 시작한 거는 고려시대 들어오고 그리고 앞에서 말한 서연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 당시 문종하고 상당히 친했어. 예 문종의 어떤 뭐랄까 측근 세력으로 부상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의정부 서사제나 대의청정을 거쳐 가지고 결국에는 일종의 정치 세력화가 됐는데 여기까지는 문종에 충성을 했고 뒤에 단종까지 충성했지만 그 당시 단종이 이제 죽는 걸 보고 단종이 쫓겨난 걸 보고 세조한테 반기를 걸었고 결국엔 집현전이 폐지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인정을 베풀기 위한 국왕과 세자의 수독을 담당하고 있던 집현전의 이런 기능은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 자 집현전에 행해진 제도, 문물, 역사에 대한 연구와 편찬 사업도 바로 왕조 정책 구현이라는 목표에 입각한 것이다. 자 고려시대 정리 작업이 성황 때에 이어 계속되었고 그 당시 전국의 인구, 물산, 체계적인 걸 파악하기 위해서 지휘가 작성되었으며 고려시대의 인제 정리 작업은 앞에서 좀 얘기하겠지만 그 고려국사가 있었다고 했죠. 고려국사가 있는데 이거 정교회 죽고 나서 다시 하다가 이거 너무 편파적이 돼서 계속 만들고 있었는데 이때 인제 고려사와 이제 고려사 조정과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예. 물론 이제 뒤에 인제 만들어지긴 이제 완성되긴 하지만 하여튼 요렇게 있고 요거는 사학사 할 때 좀 얘기할게요. 자 그다음에 인제 제의지가 작성됐고요. 그다음 의학서 및 농서를 편찬했다. 또한 이들 집현전학자는 의문 연구는 훈민정음 즉 한국의 창제에 결실을 맺었다. 근데 주역은 집현전학자들이 훈민정음을 만든 게 아니죠. 그래서 한국사 통론에는 이게 잘못 적혀 있더라고. 물론 이제 그런 관점도 있긴 하는데 집현전학자들보다는 왕이 직접 만들었어요. 세종이 직접 만든 거야. 집현전학자 중에 일부 채만리 같은 사람들은 되게 반대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집현전학자는 소장학자들이 이 왕의 나중에 왕이 만들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이제 주석을 갖다 붙여 갖고 훈민정음 어대본 같은 책들을 만들었던 거고 훈민정음 자체는 뭐냐 세종이 만든 거야. 세종이 집현전학자가 만든 게 아니라. 예전에 한번 영화로 훈민정음을 누가 신비인가 뭐 하여튼 그 이상한 중이 만들었다는 말도 안 되는 그 영화 만들어 가지고 난리 난 적 있잖아요. 예. 자 이런 바탕에 세종은 유교 윤리를 사회에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 이들 실천에 부단히 노력했고 사부학당제를 실시했다. 그래서 원래 사부학당은 오부학당이었는데 그냥 사부학당을 했죠. 성균관이라는 것들이 인제 있으니까. 사부학당을 했고 사부학당은 성균관이 대학 교육이라면 여기는 고등학교 정도 교육이에요. 예. 그다음 왕족인 종친의 교육을 위해서 어 별도 종학을 설립해서 유교 교육의 진흥을 꾀했다. 그 당시 종친들은 종친불사를 해 갖고 대우를 받았지만 각오를 받아 갖고 뭐 이렇게 정치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오대손까지는 뭐냐면 정치에 참여할 수
또 했거든요. 정치 경제적 대우받았지만 정치에 참여를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 입장 때는 대부분 뭐야? 교육할 필요 공부할 필요 없죠. 어차피 과거 시험도 못 보니까. 그래서 상당수 정치인들이 무식했고 뭐 술 먹고 다니고 그래 가지고 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제 종합을 세워 가지고 유교 교육에 진을 게 했다는 거. 그다음에 요번에 시험 문제에 나왔던 상강 행실도 호행동을 간행 보급하여 호사상을 전파하는 데 크게 힘썼고, 또한 일상생활에 인제 크고 작은 의례들을 모두 주자간에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국조 5 대를 간행했다 이렇게 했는데, 요거 좀 잘못된 부분이 있죠. 뭐가 잘못됐을까요? 이게 예. 상강 행실도 간행까지는 맞는데 국조 5 대는 요거는 잘못된 거야. 예. 국조 5 대는 이게 세종 때부터 뭐 출발했다고 하는데 이게 간행되기 시작한 거는 성종 때예요. 성종 때. 이게 틀렸더라고요, 국조 5 대가. 성종 때 간행한 거예요, 이거는. 예. 국조 5 대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국조 5 대인데 여기 일상생활이라고 하는데 이건 일상생활 아니고 이거 잘못 적어 놓은 거야. 여기는 주로 이제 국조 5 대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공식적인 행사들이 있어요. 5개 큰 행사. 뭐 결혼이나 뭐 등등. 그래서 이제 이걸 국가적 행사를 정하는 의회서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맞지 않다. 이거 틀린 사실이야. 네, 틀린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종 때 했던 것이 국조 5 대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있고, 잠깐만요. 국가와 왕실의 각종 행사를 유교 예법에 맞게 정리한 게 국조 5 대이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 요때는 성종 때다. 요거는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계속 읽어 보겠습니다. 자, 유교적 윤리학 구검이 정치 인형으로 추구되면서 자연히 불교에 대한 배척의 대상이 되었다. 불교에 대한 비판은 이미 고려 말부터부터 시작됐지만, 이때 이제 불교계 타락에 따른 사원의 세속성과 불교 교리의 공박에 머물러 있던 것이 조선 시대에 들어오면서 사원의 사회 경제 기반을 대폭 축소시키는 실제적 조치가 강행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도 있는데, 일단 태조 때 도초제를 시행하고, 주의할 것은 이 도초제라는 것이 우리가 인제 조선시대 때만 도초제가 있는 걸로 잘못 착각하신 분도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고려시대 때도 도초제를 했어. 왜냐면 너무 인제 승려가 많이 늘어날 경우에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폐단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승려를 줄이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고려시대 때도. 근데 여기는 태조 때 또 실시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승려의 숫자를 줄이고 종래 사원제에 부여했던 면세의 혜택을 폐지했다. 근데 주의할 것은 이거는 이제 태조 때 했다고 해도 태조는 불교 신자예요. 예. 그래서 상당히 불교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나름대로 후원도 많이 해 주는데, 다만 이제 거기 따랐던 이제 신진사대부들이 반대했죠. 이런 걸 이제 보시면 되고, 태종은 개인적으로 불교를 안 좋아했어. 이 사람은. 합리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이때 와서 진정한 이제 불교 탄압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는데, 대대적인 사원 정리를 착수해서 불교의 각 종파별로 사원전, 노비 그리고 승려의 수를 법적으로 제한했다. 근데 이게 주의할 것은 사원전이라는 건 있었다는 거죠. 예. 물론 규모가 축소됐지만 왜 사원전이 있을 수밖에 없냐면, 유교라는 것은 주군의 세계를 간장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군의 명복을 빌어주기 위해서는 뭔가 왕실의 사원전이 필요했던 거야. 왕실 사찰도 있었고 사원전도 있어야 될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세종 때 이러한 방침은 더욱 강화되어 각 종파의 성교 양중이 병합되었고, 그다음에 인제 사원이 가지고 있는 막대한 토지와 노비를 몰수했다. 자, 이로써 이제 그동안 국가 권력과 밀접하여 지배 세력이 하나 존재했던 사원과 승려의 처지는 현저히 약화됐으며 이러한 추세는 이후에도 계속됐다. 자, 그러나 불교의 사원과 승려의 존재가 완전히 소멸된 건 아니었다. 왜냐하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내세 신앙을 이제 대체할 수 없잖아요, 유교가. 그리고 또 왕씨라든지 부인들이 많이 이제 여자들이 많이 공헌을 해 줬어요. 그래서 요즘에도 사찰 가 보면 여자 신도들 보면 보살님 그러잖아요. 예. 왜 조선시대 때 이제 불교가 살아왔던 게 뭐냐면, 이게 왕씨나 일반 여자들이 왕실의 여자들이나 일반 여자들이 불교를 많이 지원했기 때문인 거예요. 예. 하여튼 불교의 종교로서 기능이 말살될 수 없었고, 더욱이 그건 왕실 불교의 성격이 강하게 가지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완전히 배격하기는 어려운 시점이었다. 세종 때에도 서울에 있는 사원들의 주지는 대부분 양반자제였고요.
왕실 내에서 계속해 불교를 신봉하고 있었고 천재지변을 이제 당하면 승려를 동원해서 기우나 기청 의식을 베풀었다. 물론 유신들의 맹렬한 반대가 있었지만 이런 왕실의 불교 신앙은 끝내 제지하지 못했으나 태조나 세종이 만년에 또 승부를 했을 때 강간이나 집현전 학자들은 어쩔 수 없었고요. 개인적으로 믿는 사람도 되게 많았어요. 예. 특히 이제 세조 같은 경우에는 아예 대놓고 믿었죠. 예. 그래서 뭐냐 불교에 대해서 비판하면 세조는 이제 막 와서 막 처형시키고 그러니까 세조의 집권 과정이 또 성략지 명분에 맞지 않다 보니까 불교를 많이 끊어져서 왕죽불사당을 통치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이와 같은 조선의 불교는 왕실과 연결 속에서 종속해 갔지만 억불숭유의 국가적 시책은 뭐냐면 결국 불교와 하여금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 세조, 세종에 이어서 세조 때도 말년에 원각사를 지어가지고 불스 언해를 했고 가능했다. 세조가 특히 앞에서 말했죠. 이제 불교나 이런 걸 되게 강조했어요. 네. 그래서 얘는 대놓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기는 이제 왕죽불 사상에서 살아있는 부처는 저는 모사하고 그리고 불교에 대한 호언이 되게 많았다. 그래서 이 원각사 쓰고 원각사지 십층석탑도 만드는데 이 원각사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인제 누구야 강해군 때인가? 아니 연산군 때죠. 연산군 때 요때 인제 이걸 허물고 기방을 만들어요. 그래서 기방을 만들어 갖고 놀다가 결국에는 인제 연산이 죽고 나서 없어졌죠. 그래서 지금은 터만 남아 있어 터만. 터만 남아 있고 지금은 탁월공원 위치가 거기일걸요 아마 원각사 쪽이. 자 하여튼 있고 선종은 아예 도초제도를 폐지해서 승려의 길을 막으려고 했죠. 그래서 일체 이제 뭐냐면 출가를 금지시켰다. 중종 때는 승가를 폐지했으나 그 당시 인제 이로써 국가의 불교의 공적인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게 됐고 이 승가가 고려 초기 때까지 조선 초기 때까지 좀 있었나 봐요. 그러다가 명종 때 이제 문정아우가 또 불교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승가를 부흥시키고 했지만 왕후의 죽음과 함께 다시 쇠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불교는 더 이상 정치적 또는 사회적 재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되고 다만 부녀자 사이에 이제 그 한류를 모색하는 형편이 되었다. 앞에서 말한 좀 이 사람들의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도 조선시대 때 계속 뭐냐면 불교가 살아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했고 요와 관련된 내용을 잠깐 이제 더 추가해서 볼 게 있는데 일단은 관련된 내용 시민한국사에서 한번 찾아서 좀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잠깐만 세조의 정책을 보기 전에 이제 세종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예. 자 뭐 간단해요. 예. 여기 좀 보면 자, 태종 다음에 집권한 세종은 이전에 만들어진 안정된 정치 기반 위에 국정을 운영했기에 국회에 필요한 제도나 예제 정비, 문화 발전 등을 이룩할 수 있었다. 특히 직접 집현전을 세운 후 이들 기반을 성리학에서 무장한 친위 관료들을 양성했고 국정이 안정된 후에 자신이 양성한 관료들을 중요 동반자 삼아서 의정부 서사를 다시 체제에 바꿨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의정부 서사제는 왕권과 신권의 조화라고 했죠. 예. 그래서 왕권 입장을 대변하는 기관이 승정원과 그다음에 집현전이고 그다음에 신권 같은 경우에는 대신들이겠죠. 이런 것들을 균형을 맞추려고 했다. 예. 그래서 인제 이때부터 이제 정치 참여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앞에 이제 문종이 대의청정을 인제 하는 과정에서 정치 참여 본격적화했고 물론 문종은 대의청정 공식화하기 이전부터 계속 정치에 참여했어요, 조금씩. 예. 그래서 이제 문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2년 3년 하다가 죽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세종 때 중반부터는 문종이 상당히 정치에 관여해서 했어요. 그래서 문종이 자기 측근색들을 인제 뭐냐면 친인색들을 뭐냐면 앞에서 이건 집현전 학자를 끌어다가 인제 썼기 때문에 집현전 학자들이 정치에 참여하기 시작 물론 이때 정치에 참여한 의도는 대신들을 견제하고 왕을 건을 보좌하게 한 거야.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인제 세조의 집권 과정에서 뭐냐면 반발 불일으켜서 세조가 인제 탄압을 했던 거죠. 예. 그래서 문종과 단종이 지내면서 국왕의 국정 운영에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한 상황이 오자 요때 인제 단종이 문제인 건데 이건 집현전 학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집현전 학자는 원래 이렇게 보좌를 했는데 문제는 대신들이 인제 뭐냐면 권력을 창탈했죠. 예. 그래서 대신들이 권력을 이제 대행했잖아요, 어린 단종이 즉위하니까. 자, 자연스럽게 고위 관료들이 주도권을 갖기 시작했다. 자, 이에 불만을 품은 수양대군은 1453년 왕위를 창탈하고 전국 운영을 주도권을 장악했고 이걸 계유정난이라고 해요. 계유정난.
자, 이때 정난이라는 것은 어지러운 것을 뭐냐면 평정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신하들에 의해서 어지러워졌으니까 이걸 평정했다. 계유년에 계유정난이라고 하죠. 요거는 이제 단종을 이제 폐지시킨 건 아니고 앞에서 얘기한 신숙주나 아니 앞에서 얘기한 이제 김종서나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 대교를 숙청했다는 거죠. 어. 그래 갖고 이 김종서, 항보인, 뭐 남지 뭐 이런 사람들 이제 수청했던 거고요. 그리고 2년 뒤에 이제 집권하게 된 거야. 2년 뒤에.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세조가 집권하자 인제 육조 집계를 다시 시행함으로써 이 제도가 국왕주의 운영 체제를 의미한다.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세조 집권 관련된 내용을 넘어가기 전에 잠깐 그 시민한국사에서 좀 읽어 볼게요. 상강항시 사 상강 상강행실도 관련된 부분을 볼게요. 요거 398 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요번에 기출문제 나왔죠. 그 성리학 보고과 관련된 내용인데 자 그래서 인제 잠깐 어 두 번째 마지막 단락부터 볼게요 이게. 자 요거 하기 전에 마지막 인증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인증번은 50 번이에요. 네 마지막 인증번 50 번입니다. 자, 한편 문자 해독이 능력이 부족한 계층을 위해서 대민 교화서를 제작 발표했는데 교화서 대부분 유교 기본 원리 윤리 강령인 그다음 상강오륜을 가는 건다. 상강오륜을 반포했던 이유가 예전에 했지만 뭐예요? 성리학을 보급하는 거야. 성리학이. 그래서 이제 성리학은 정치 이념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냐 성리학 이념 자체가 도덕 윤리가 민중들에 널리 보급됐던 시기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강오륜 같은 이런 의례서를 통해서 뭐 교화 목적으로 이제 보급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가장 대표적인 서적이 세종 때 간행한 상강행실도이다. 자 이는 중국과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충효, 열, 상강을 잘 실천한 그 사례를 뽑아서 간추린 일종의 사례집이다. 자 앞면의 그림을 뒷면의 글을 뭐냐면 어 지식인이 그를 모르는 이들에게 그림을 보여주며 설명하는 형식으로 구성됐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그림이 있고 그다음에 인제 여기 한자가 있죠. 근데 이 그림만 보면 너 알겠나? 근데 여기서 뭐 지식인들 인제 양반들이 와 가지고 설명을 한다는데 양반들이 누가 시간 내 갖고 이걸 설명하겠어요. 좀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충효 열의 덕목을 지닌 인물들을 포창한 것은 고려 시기에도 익히 해왔던 정통이었다. 자, 그러나 이처럼 모범이 되는 향신을 모아서 그림과 산문, 시를 결합한 형식으로 기록한 건 조선에서 시작되었다. 그래서 성종 때 상강행시도 언해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한자로 돼 있기 때문에 못 읽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언해, 한글본이 나온 거야. 이건 상강행시뿐만 아니라 후에 인제 뭐 사소오경 등등 해도 언해본이 계속 나와요. 왜냐면 백성들을 교화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뭐 한자는 못 읽으니까 그렇게 했던 거고 상강행시도 인제 이거고 중종 때는 상강행시도 후속판이 나왔어. 보통 속자가 쓰면 상강 후속판이거든요. 상강행시도와 이륜행시도 같은 것들이 가능했다. 자 소상강행시도는 상강행시도 이후에 등장한 사례를 모은 것이고 이륜행시도는 상강에서 빠졌던 어륜의 나머지 부분 장유수와 붕어 그 유신과 장유수와 붕어와 관련된 그 친구 사이에 관련된 내용들을 견장한 내용을 담고 있다. 상강학식도 형식의 교화서 간행 정통은 지속되었고 강해군 때 우리나라 사례를 모은 동국 신속 상강행식도를 정조 때는 상강행식도와 이륜행식도를 합쳐서 오륜행식도를 이제 간행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뭐냐면 나름대로 그 백성들을 교화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민중들을 이제 교화시키는 목적으로 한 거고 그다음에 인제 어떤 성리학적 이념에 맞게 해서 이제 국가의 행사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국가 의례 정비도 필요했는데 이때 인제 했던 것이 책이 뭐냐면 국조의례예요. 이 국조의례. 그래서 국조의례는 앞에서 인제 그 세종 때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냥 한 통이 틀린 거고 요거는 인제 언제 때 만들었냐면 성종 때 만들어진 거예요. 예 물론 세종 때부터 쪼금씩 만들어지긴 했는데 성종 때 완성판을 완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국조 운영에 관련된 내용인데 잠깐 요걸 한번 읽어 볼게요. 다 읽지는 못하고 건너뛰고 여기 이제 400 페이지부터 볼게요. 자 그러니까 조선의 국가의례는 세종 때 후반에 대체로 그 틀을 완성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세종 때 수정 보완해 세종실록 5대를 편찬했다. 자 여기에서 5대라는 것은 기례, 길례
그래서 이렇게 있고 종묘나 능친, 단모대 그리고 가래. 그래서 이건 아마 혼시, 호래 뭐 그 각종 책봉 관련된 거고 빌례, 사신 접대, 군례는 군대에 가는 의례고 홍례는 상장례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성종 때에 그에는 세종실록 오례일을 이제 다시 포함해서 국조 오례를 편찬했으며 조선 후기 때 국가 의례의 기본 지침을 중시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성종 때 편찬됐던 것이 뭐냐면 국조 오례이고 아마 인제 여기에서 이제 그 한 통에서는 제 생각에는 좀 약간 저자분이 착각하신 것 같아. 이게 그래서 국조 오례 같은 거인데 세종실록 오례를 그 국조 오례를 착각해 갖고 이제 쓰신 것 같아요. 예. 뭐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한번 국조 오례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 봤고요. 어 국조 오례와 상황식도 관련된 내용을 봤고 세조 정치 관련된 내용은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